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인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네. 일을 취재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어떤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참 말이 많아요, 이분이. 네. 지금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그 광복절 행사가 안 열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드디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이렇게 불명예적인 일들로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사실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어떤 게 생각이 나느냐면 독립기념관이 사실 개관 직전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개관을 며칠 앞두지 않고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 네. 지붕이 다 탔어요. 어머나?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은 독립기념관 지붕이 청기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청기화인데 그 당시 구리 기화였어요. 청구리 기화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나다 보니까 불이 이제 활활 타니까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의 그 천정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당장 첫 번째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건데. 광복절 행사가 열릴 건데 개관을 하고 갈 건데 네네. 그 개관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렇게 녹아내린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네. 저는 갑자기 이 김영석 독립관장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녹아내린 독립기념관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임명을 해서 이 정도로 파문을 일으킨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사실 제가 이제 좀 화가 났던 지점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가뜩이나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지금 나라와 민족의 어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주요 역사 관련 기관들에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례로 벌써 지금 이 독립기념관도 앞서서 지난 2월에 박이택 소장이라고 해서 그 낙성대 경제연수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뉴라이트 본산지이자 또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이야기했던 식민지 반일 근대화론. 종족주의를 썼던 곳인데 그 소장을 이사로 임명하지를 않나. 뭐 여러 한국학 가지, 연구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 뭐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데들도 지금 다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친일파적 사고를 드러내면서 숭의를 기탄 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이명박근혜 때 있었던 뉴라이트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친일과 뉴라이트를 해왔던 인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한데 윤석열 중심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국민적 국가적 가치관들이 흔들리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네. 그런 순간이 지금 다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이경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가셨느냐 하면은 네. 지금 대한민국이 친일파들한테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쳐 돌아가지 못한 그 잔류 일본인들, 잔존 일본인들이 지금 다시 발호하는 것 같다. 그때 일본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못 돌아간 인간들이 지금 이제 막 설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뭐 한 50년 동안 숨죽여 살다가 이제 자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어쨌든 친일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던가요? 사실 이제 이분이 이제 역사를 전공하시고, 그러니까 사학을 전공하신 이후에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역사 교육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 그래서 거기서 교수를 하셨던 분이고, 또 고신대 석좌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통일 운동도 하시고, 뭐 북한 선교 활동도 하시고, 기독교인으로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대한민국 미래 그 역사와 미래 거기에서 이제 이사장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이 된 건데, 사실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전 그냥 김영석이라고 할게요. 제가 씨라고 붙이는 것도 솔직히 좀 아까워서,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간 자신이 뭐 어떤 강연이 됐든 글이 됐든 뭐 여러 가지에서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미 친일 뉴라이트적인 사고들이 있고, 그런데 본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친일파가 아니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뉴라이트도 아니다. 나를 매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가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독립유공자 단체들에서는 뉴라이트를 가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기준 9가지 정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을 국부라고 말하는 사람. 네. 뭐 어떤 논리를 내세우든 간에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일제 수탈을 수출이라고 어거지 쓰는 사람들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이 사람의 주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보겠습니다. 예,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쓴 그림 모양이죠. 네, 블로그거든요. 네, 블로그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글이고요. 제가 이 글뿐만 아니라 제가 이 사람이 그동안 썼던 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제 논리를 펼치면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역사적 갈등,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역사적인 갈등이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국민 통합을 하는 차원에서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국부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명성 있는 인물이, 역사적 인물이 김구고, 보수에서 대표되는 인물은 이승만이니 이 김구와 이승만 모두를 국부로 내세워서 진보와 보수의 통합과 동시에 국민 통합을 이뤄가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기묘하네요. 야, 근데 그럴싸한데 네. 뭔지 좀 이렇게 속는 느낌이 네, 있는 거죠. 예. 야, 왠지 모르게 얼굴은 쓰다듬는 것 같은데 아랫배를 세게 후려 갈기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네네. 근데 그래요. 사실 이승만에 의해서 김구 선생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두 분을 다 국부로 모신다. 국부로 모시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예. 이게 김영석이 쓴 그 블로그란 말이죠. 근데 이 논문도 아니고 블로그예요. 그러면서 이승만과 김구는 협조적이고 쌍두마차와 같은 관계였다. 네. 흔히 생각하듯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에서 이제 말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애초에 이승만과 김구를 지금 굉장히 통합적인 존재로 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어땠을지 몰라도 이승만은 김구를 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도일을 시켜서 결국에는 김구라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일조한 인물이 바로 이승만인데, 그 이승만의 그런 과적인 부분들은 쏙 빼놓고 이승만과 김구가 친했다, 그 이유를 하나 가지고 지금 그 논리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부로 내세우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럴싸한데 전혀 그 근거가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그냥 앞뒤도 주장일 안 뿐이죠. 맞는 그렇죠. 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좀 이율배반적인 모순 가득한 그런 주장이 되겠네요. 일단은 본인이 이승만이 국부로 이제 올리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부터가 이미 뉴라이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금 이승만을 어쨌든 김구와 동격인 인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른 글에서는 아예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뭐 아예 이승만만 가지고 이렇게 또 추켜 세우고 있네요. 아까까지는 김구와 이승만을 함께 추앙하자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또 보니까 김구 선생을 싹 빼먹고 이승만만 이렇게 추앙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구를 함께 추앙하자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연막전술이네요. 그냥 허울뿐인 허울뿐인 말에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애초에 이 지금 친일 뉴라이트 세력에서 주장하는 게 1948년 8월 15일에 있었던 건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가지고 그걸 건국으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 건국을 했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이제 추대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친일 세력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1945년에 갑자기 이제 독립이 되고 또 일제가 패망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친일 전력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드높이면서 마치 자신들은 독립에 일조했고 건국에 일조한 영웅들처럼 애국자인 것처럼 변모하기 위해서 쓰는 술수인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영석이. 아하. 이게 어떻게 친일 뉴라이트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친일 뉴라이트인데 아닌 것처럼 연막 전술을 피는 거다. 이렇게밖에 네. 볼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교묘한 건데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건데요. 이 사람 지금 말하는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럴싸한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싸한 건데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사실관계가 틀려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논리들을 가지고 그죠?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하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은 글쎄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특히 그 남북 동시 총선거가 아니라 남한만의 선거 그리고 단독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김구 선생은 나는 내가 38성을 베고 누워서 죽겠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네, 네.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을 대립적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박근혜로 알고 있죠? 아니요, 이승만이에요. 이 대한민국 네. 임시의정원에 의해서 탄핵당한 최초의 대통령은 사실은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승만을 내쫓고 한참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혼란을 겪어요. 근데 그 혼란을 정리를 하고 국무령에 취임하신 분이 김구 선생이세요.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이 절대로 그 이승만하고 같이 대립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립적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잘못된 그 논리 하나, 대립적이지 않았다라는 근거 하나, 주장 하나만 딱 펼치면서 전체적으로 다 엉터리 논리가 성립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글쎄 역사학자 치고는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한 거면은 무식한 거고 알면서 이렇게 한 거는 되게 사악한 건데. 사학자가 사악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역사학자 분들께서 이 김영석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같은 행사장에 있었는데 뒤를 돌아요. 김영석이 이제 축하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이콧하겠다고 뒤를 돌아서 앉아 계셨고 또 듣보잡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왜 듣보잡이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까 일반 상식적으로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전혀 자신의 이상한 논리로 펼쳐가면서 마치 자기는 뉴라이트 세력이 아니고 나는 그냥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좋게 한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역사학자로서 할 일인가? 전형적인 사기꾼식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 아니고 말이야. 나는 정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갖고 왔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이상한 명분을 가지고. 아니, 사기꾼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럴수록 다 사기꾼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역사관을 가지고 왔을 따름이야. 국민 통합적 역사관이야. 어때?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게 사기인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빛 좋은 개살구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완전 썩어버린 문드러져 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이승만을 국부로 칭할 것 같으면 애초에 국부로서 성립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가 그 1945년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하고 나서 신타 통치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한반도 통일된 국가 안에서의 독립을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이승만이 됐건 안 됐건 만약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실제적인 독립이 있었을 수도, 아니면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승만이 국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건국에 어떤 이제 수립에 영향을 끼쳤을 것인데, 지금 그걸 갖고 마치 이승만 때문에 이 건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벌써 친일 뉴라이트적인 사고와 동시에 극우 기독교들이 이승만을 되게 추앙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극우 기독교적인 시각들이 똑같이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사실 그 정통 보수 인사들은 이승만을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정치인이 전쟁 상황에서 제 나라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먼저 맞서 싸워야 할 의무를 가진 게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판인데, 오래 도망갔으니까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글쎄 뭐 서울이 함락될 위기니까 살짝 도망갔다. 그러면 수원쯤 가다 말아야지. 이 사람은 나주까지 갔어. 나주. 사실상 안 돌아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주 갔는데 너무 많이 간 거야. 그래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 근데 분위기가 또 이상하니까 어디를 가느냐? 부산으로 가요. 나주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틈에 이미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뭐 수도가 제대로 뭐 전선을 제대로 방어했겠어. 지 도망친다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도망치기 바쁜데 무슨 전쟁을 지휘를 해.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국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맞아요. 이 와중에 굳이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수 기독교 세력.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한 보수 기독교 세력. 이승만이 사실 원래 고향은 평양 이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기독교 세력 중에 제일 세력을 많이 펼친 데가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쪽에서 내려왔다는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서북 쪽 예, 쪽이요. 서북 청년당이라는 네네. 둥 왜 네. 그 장로교 사람들이라든 영락교회 사람들 다 그쪽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승만이 국부여야만 하는 거야 이제. 그래야 본인들의 정당성도 부여가 되고, 그리고 서북 청년회에서 있었던 어떤 만행들도 이제 지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이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국민들을 학살한 부분도 있고, 그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민들 빨갱이라고 낙인 찍어서 그냥 모조리 다 학살해버린 건데, 그걸 어떻게 국부라고 칭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하고요, 그 이낙연하고 그렇게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바로 이거예요. 김구 선생하고요, 이승만하고 대놓고 싸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매우 대립적 관계였어요. 마치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으나 겉으로는 오래 웃고 지냈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대립적 관계였고 화해하기 어려운 관계였던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똥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이낙연을 다시 되살려내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자기들이 명분이 생기고 자기들이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또는 어떻게든 간에 뭐 공천이라도 한번 비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낙연 받아들여라, 뭐 이낙연이 아니면은 뭐 김두관이라도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면 탈당한 누구를 받아들여라, 박용진 받아들여라, 박광원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다? 이승만 국부야, 이승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야, 민주당은 통합적이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면서 통합적 사관 이러면서 이러면서 아, 이재명과 이낙연은 통합적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민주당 대통합을 말하듯이 예, 그런 네.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고 있는 사람이 김영석이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기자회견도 했네요. 네, 기자회견을 어제 이제 본인이 직접 열었어요.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본인이 예. 직접 열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MBC 쪽에서 이 기자회견 내용을 쭉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조금 황당해요. 저는 이게 기자회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자회견문인데 독립기념관장 기자회견문인데 나 국제시장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예, 어머니는 전남 여수 36육군 병원에서 나를 낳았고, 아버지는 서울대 공대를 다니고 있었고, 6.25 때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했고, 나는 원래 어머니는 원래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김영석의 역사 산책에 어느 서울대생 학도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이 되었고, 나는 대학 재학 중에 학군단에 입단해가지고 76년 원주 36사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올림픽 양정모 선수가 뭐 금메달 따고 있을 때 8.28 도끼만행이 어쩌고, 나는 군사훈련 어쩌고 전방 소대장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늘어 놓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이게 이 사람 기자회견문이었어요? 진짜로 기자회견문이었어요? 네, 이렇게 포문을 열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독립기념관장의 기자회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신의 있었던 그 일들을 엮어서 나중에 백선엽 장군 있잖아요. 네. 지금 친일파로 이제 분류가 된 그 네. 백선엽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나 봐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 백선엽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치, 예, 내가 아침마다 버스 타고 다니는데 말이야, 그 버스가 말이야, 현대자동차거든. 그래서 내가 현대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현대 정주영에 대한 책을 내가 하나 좀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왜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와 명분들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들은 없고, 그냥 자기는 지금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네, 나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나는 이런 이력들을 쌓아왔는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는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자들과의 대담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뭐 CBS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제 CBS 나와서 본인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 해명도 결국에는 나를 이해 못하는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겠는데. 이해가 안 되게 말을 해놓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 물어보죠, 저기. 근데 이 양반이 그 백선엽하고 관계는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는데? 부친하고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도 참 아니 모호한. 부친이 서울대생으로 학도병으로 나갔다며. 그래가지고 6.25 때 참전한 거라며. 그래서 그러니까 그 6.25 때 참전하면서 이제 연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 그럼- 내에서. 아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예, 예, 있었던 그 예, 부대 예. 지휘관이 백선엽이었다 뭐 그쯤 되나? 지휘관인 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군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선엽에 대해서 백선엽이 그만큼 6.25 때 잘 싸우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마침 찾아보니까 이거 간도 특설대에서 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조선인 토벌한 것도 없었고 간도 특설대에서 없다고요? 네,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찾아보는 원문에는 백선엽이 조선인 토벌한 내용들이 없으니 이거 친일 반민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일반 시민단체에서 쓴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 2개가 있는데 그 이제 일반 시민단체에서 쓴 게 한 4,000명 정도 분류를 했다고 하고 실제 정부 보고서에는 한 1,000명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의 간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극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친일파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니 정부에서 이렇게 극소수만 데리고 온 건 그러니 이거 친일파들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라는 취지로 그 취임식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백선엽에 대한 백선엽이나 뭐 안익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되게 무식하네요. 무식해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본인이 엄청 잘 안다고 떠버리고 계시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백선엽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마 이 양반 네. 부친이 뭐 6.25 때 참전했는데 뭐 부상 입고 어쩐가 보니까 아마 그 부대 지휘관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백선엽이 지휘했던 사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네, 정확하게는 지휘 안 한 사단이 뭐였는지 물어보세요. 지휘 안 한 사단이 몇 개나 되나? 몇 개 되냐고. 차라리 그게 빨라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은 한국군 건군 초기에 계속해서 그 초기에만 해도 군이 사단 하나가 몇 개가 작살이 나고 새로 만들어져요. 작살나고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 재창설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단장이 저기 가기도 하고 저 사단장이 여기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새로 만들어진 사단은 좀 신생 사단이니까 좀 노련한 사람을 사단장 거기다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미 있던 사단에는 그 기존에 새로 장군이 된 사람을 그만치는 거예요. 그럼 백선엽은 계속 새로운 사단을 다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안 맡아본 사단이 없어 오려. 됐죠. 네. 그러면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도 특설대가 조선인을 토벌한 적이 없다. 그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이 양반 블로그에 글이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네요.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간도 특설대와 관련해서 백선엽의 친일 반민족 행적을 주장하는 어디에도 조선인 독립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 간도 특설대가 조선인을 학살했다거나 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거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백선엽이 참가를 했다. 조선인을 토벌하는데 백선엽이가 참전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나 보네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개개소리예요. 왜냐? 네, 이거는 진짜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백선엽은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뭔 개소리.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군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마구 떠들고 있는 거네요. 무식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떼니까 아. 대놓고 국민들 우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런 게 지적이 됐었나 보군요. 계속 지적이 됐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제주 4.3 사건이 되었든 지금 블로그에서 문제되는 게 꽤 있습니다. 안익태도 그렇고 김한란도 그렇고 다 친일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선엽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친일이라고 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어떤 여건에 의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 친일 부역자들은 그 친일의 일제의 기생에서 돈과 권력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으며 뭐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다 그 사람들이 안익태, 김한란, 백선엽 지금 계속 이 김영석이 친일 반민족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다 기생하면서 기득권 누렸던 사람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제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친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내가 당장 밥을 굶어서 내가 친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굶어서 내 새끼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친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창시 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학교에서 등록을 시켜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둬야 됐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창시 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시 개명 그날에 집에 들어와서 쓴 시가 뭐 참회로. 그 시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이거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친일인 거야. 그렇죠. 근데 먹고 살만한 자가,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가 친일을 해놓고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은 본인들이 떳떳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변명을 또 어쩔 수 없었어라고 그 떳떳지 못한 행동을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좀 모든 상황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서 김영석의 일련의 행위들, 일련의 발언들을 계속 보고 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독립기념관장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근원적인 물음들이 계속 좀 되더라고요. 참 미스테리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계속 걸어온 길들을 보면 독립기념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독립기념관과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저도 통일단체에 있습니다만 통일단체에서 나름 유명한 그 통일과 나눔에서 운영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전력들과 그런 무식함을 가지고 이 통일 쪽을 잡고 있지? 그랬는데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저는 사실 약간 이해가 가요. 살짝 이해가 되는 게 통일과 나눔이라고 그러셨죠? 네. 이 양반이 통일과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사도 잠시 하셨던 걸로 알아요. 아, 네. 예, 경력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일을 할 무렵에 무슨 사건도 터뜨렸냐면, 자, 이게 당시 불교 방송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읽어볼게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당국을 속여 5억 원에 가까운 남북협력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혐의로 대북 지원 사업자인 한민족복지재단 김형석 회장과 박무호 전 재무처장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대북 지원 사업용으로 손수레 마녀 대를 납품하기로 한 모 기계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동일부 남북협력기금 사무위임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해 보조금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 등은 북측에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대금 지급 업무상 필요하다면서 은행 통장을 건네받은 뒤 해당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인출하는 거래를 반복하면서 물품 대금을 모두 치른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해 수출입은행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보셨죠? 사기꾼입니다. 대북 사업을 한다고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기를 치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본인 통일운동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북한도 몇 번 다녀오셨다고 그 얘기를 예. 계속 했었는데 북한에 다녀오면서 그거 가지고 해먹은 거죠.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똑같은 자인 겁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로 주가 조작을 하죠. 네. 이제는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나 북한으로 가야 될 물품 그 지원 대부분을 물품을 가로챘네요. 가로챈 겁니다. 5억.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하죠. 벌금 500만 원이에요. 5억을 해먹었는데 벌금 500만 원이야. 너무 싸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11조 같은 느낌도 아니고 11조도 아니잖아. 아니 1조잖아.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사실 자, 근데 여기에 몇 가지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한민족 복지재단도 그렇고, 막 통일과 나눔,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여기가 종교인들이 다 엮여 있어요. 그것도 특정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불교, 가톨릭 세 종교가 연합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라도 이사 지내는 스님이나 그 신부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불교에서 운영하는 단체이나 목사님이나 그 신부님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가톨릭에서 운영하는데 스님이나 목사님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줘요. 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에서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세 분이서 공동 대표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렸고, 정부에서도 못 건드렸고, 북한에서도 상당히 이 단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다 교류가 끊어져도 그 단체만은 계속 이어져 오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김영석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좀 해먹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정치권하고의 관계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같이 네네네. 최재형 목사님이랑 비슷한 형태인데, 의인이 되면은 최재형이 되는 거고, 악인이 되면은 김영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대충 보시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앞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김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혹은 이제 뭐 기독일보라고 해서 여러 이제 좀 기독교 관련 매체들이나 이런 곳에 본인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왔고 뭐 통일운동을 어떻게 해왔고 이런 얘기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전력들을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막 소개를 하는구나. 네. 근데 저는 사실 앞서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건국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건국을 이야기하는 건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가치관, 역사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에 이제 보통은 1948년 건국이나 광복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 애초에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그제서야 온전한 주권을 얻고, 그렇죠. 또 온전한 독립과 온전한 광복과 또 온전한 건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사실 불법 점거 대상으로 보는 거고, 네, 그렇죠. 그냥 유엔에서 통과시켜줬던 건 그냥 통과시켜준 걸로 보는 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 1948년 건국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반도를 분단 국가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반헌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그렇죠. 아주 심각한 위험한 일인 건데, 그런 네. 위험한 사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통일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으로는 통일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한 입으로는 또 통일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진짜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이라든지 역사적 역사적 개념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건데 가뜩이나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저렇게 북한에 가야 될 돈을 심지어 저 때가 아마 되게 북한이 어려웠을 시기일 건데 분명히 그렇죠. 저 때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막 끝내고 대충 먹고 사는 거는 막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각종 그 시설이나 그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가지고 전기는 전기대로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무동력으로 돌아가는 삽이라든지 이런 연장.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은 네. 삽이나 연장이나 아, 예,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내달라고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기계를 보내줬더니 우리 기계가 없어, 우리 기계 지금 못 돌린다. 기름이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린다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뭐 보내줄까? 뭐 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손수레였다는 겁니다. 리아카 그거라도 보내달라고. 그게 되게 요긴하게 썼대요. 그랬는데 그 돈을 그 대금을 제가 쓱싹 해먹었는 사람이 이거는 아니 진짜 벼룩에 간을 내 먹어야지 어떻게 아니 그러면서 무슨 통일 운동을 하고 내가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넘게 통일이 안 되는 게 다 이 김영석 같은 사람들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을 도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가야 될 돈을 그러니까. 가로채는 아니, 차라리 요즘에 북한에 그 풍선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1달러 넣어서 보내 그래도. 아 진짜 너무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예. 김영석이라는 사람은. 네. 참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딱 윤석열은 지 같은 사람만 앉히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인 이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 자꾸 우리 사회에서 활개치도록 만드는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아 정말 제가 진짜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은 기자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진짜 이거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 한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보다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김영석이 뉴라이트라는 건 알았지만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약간 망상?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있죠. 예, 네. 그런 걸 좀 잘 알려주신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